요즘에 기사가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기사들이 뜨죠. 뭐 최근에 이런 기사도 떴습니다. 집값 바닥론. 요즘에 집값 바닥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매매, 전세가 상승폭 확대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그랬죠. 왜 의문이 든다고 그랬어요? KB가 호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호가가 높겠어요? 실거래가가 높겠어요? 호가 중에서 싼 걸 골라서 사는 게 실거래가인데. 그런데 KB가 하락 지표를 계속 나타내고 있을 때도 부동산원은 상승 지표를 나타냈는데 이런 경우가 없었다. 거의. 그리고 KB보다 부동산원이 상승폭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문재인 정부 때 보면 답 나오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부동산원 지표가 너무 조금 오르는 걸로 나온다. 통계 조작하고 있다. 그런 걸 보고 김현미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가 판단을 하니까 잘못된 판단이 나오는 거다. KB 지표를 봐라. 쭉쭉 오르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KB 거 오르지 않는데도 유독 부동산원에서 몇 달 전부터 오른다는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이거 심리 부추기기밖에 더 돼요. 통계 조작은 오히려 지금이 더 심한 거 아니냐. 특히 최근에 상승폭이 더 늘어났다는 거 굉장히 의문이 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거 뭐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더 오를 것이면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싸들고 오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 거래량 그래프를 보면요. 자, 8월 거래량 그래프는 아직 볼 거 없어요. 왜? 8월은 9월 말까지 봐야 되니까 아직 지표가 다 집계됐다고 보기 힘들다. 근데 7월은 거의 다 됐죠. 이제 한 3일 정도만 더 집계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약 300개 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정확히 294건이 적죠. 근데 3일 만에 300건 이상 늘어나서 6월 거래량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하루에 100건씩 늘어났을 거면은 한 6,000건대 거래량이 나와야 되고 그게 평년 수준 거래량인데 멀었죠. 그 다음에 여기 역시 경기도 거래량 역시도 한 2,000건 정도가 더 나와야 되는데 3일 만에 그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인다. 거기에 나중에 취소되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죠. 또 한 가지 지금 보시면은 경기도도 3월까지 늘어난 것처럼 보이다가 거래량 멈추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할 걸로 보이는 거고 서울도 마찬가지죠. 막 늘어난다 했는데 늘어나는 폭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확 줄었죠. 1월에서 2월 요때까지는 쭉쭉 늘어났는데 요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멈춘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상승장이 되려면요 평년 이상 수준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돼야 되는데 거래량은 평년보다 한참 못 미치는데 그 거래량마저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다. 8월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7월보다 가계대출 상승폭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또 어떤 분이 매물 적재 이야기를 했었죠. 매물이 가장 적을 때 한 38,000개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지금은 69,000개이고 얼마 전에 7만 개를 돌파했었습니다. 즉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고요. 전세 매물도 보시면은 전세 매물도 막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3만 개에서 3만 1,000개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전세 매물 하락세는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다. 그렇죠. 근데 오른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매물이 실종이 되는데 왜 매물이 계속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오른다 부추기는 동안에 사람들은 팔려고 하고 있다. 대부분의 매도자들이 지금 오른다고 할 때 빨리 팔아치우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부동산을 훨씬 더 오래 해봤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겠죠.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옆글들은 막 산다. 거래량 늘어났다. 거래량 늘어난 것보다 매물 적재된 게 훨씬 더 커요. 공급 과잉이란 소리죠. 공급은 굉장히 과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맨날 신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저기 우리랑 전혀 관련 없는 막 갑자기 35억 막 60억 아파트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살 집이 가격이 올라가느냐 거기는 대부분 듣지도 안 되는 거래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맨날 신고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하락단지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보시면 자 대연동 신촌 럭키라는 아파트입니다. 21년 9월에 12억 8천까지 갔던 거 지금 상승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져서 8억 4천까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북한산 힐스테이트 여기도 12억 9천이었는데 뭐 비록 1층이긴 하지만 9억 5천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지금 떨어지는 추세처럼 보이죠? 이 직거래들 제외하더라도. 그 다음에 마곡 벽산 여기도 8억 8,500이었는데 지금 6억 4천까지 떨어졌다.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 이거 8억 8,500보다 여기 9억 6천이 있었네요. 9억 6천까지 올랐는데 6억 4천까지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상승 거래가 보이지 않는다. 자, 창동 주공 17단지 보시면은 5억 9,900까지 올랐다가 계속 떨어져서 지금 3억 2천. 얘 1층이니까 제끼더라도 3억 5천. 계속 떨어지는 거래만 나오고 있죠. 5억대에서 지금 23년대 3억대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홍은동 현대 이런데도 8억 9,500까지 했던 게 9억까지 갔다가 7억 2천 하더니 지금 6억 5천 거래되고 있고 7억 5천 갔던 게 떨어져서 5억 5천 이런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 가격대가 우리가 더 마음이 와닿아요? 아니면은 압구정 신현대가 60억에 팔렸다는데 그게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고 오른다 부추기기만 하는 거다. 전세도 마찬가지죠. 전세는 실거주니까 좀 좋은 단지도 뽑아봅시다. 반포자이 봤을 때 자 요즘에 갱신거래가 비싸다 그랬죠. 갱신거래 제외하고 갱신거래면 막 16억 17억 이렇게 나오고 있지 신규 막 12억 5천 12억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2억까지 올랐었던 건데 요게 7월 거래고 8월에 갱신만 2건 쳤다. 나머지 다 완전되고 그 다음에 레미안 대치팰리스 여기도 갱신거래 막 12억 3,900 이렇게 떴는데 몇 달 전엔 13억 됐다가 지금 얼마 전엔 8억 8,500 해서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올라가는 단지들만 찝어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저도 떨어지는 단지만 찝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13억까지 갔었고 레드펠 2차 여기는 24억까지 갔었는데 지금 15억까지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19억, 18억, 16억, 15억, 5천, 15억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목동 신시가지 여기도 막 4억 1천 뭐 4억 8천 4억 9천 450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 달에 계속 이렇게 나와서 5억 4천 나왔다가 4억 6천 나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거 10억 갔었는데 요거는 좀 특수거래고 그래서 보라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 특수거래 한 건 제외하고도 비쌀 때 한 7, 8억 갔었다.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아크로 리버하임 15억 갔는데 11억 5천 갱신하다가 10억 5천 나오고 9억 8천 10억 11억 갔다가 요거 2억 8천은 좀 특수거래 같고 그래도 8억 5천까지는 떨어졌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전세가도 떨어지는 단지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맨날 올라가서 올린다 하는 이유가 뭐냐? 오른다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집주인들이 담합을 하니까. 우리 과거 임대차 3법 기억나죠? 임대차 3법 터졌을 때 그때 왜 전세가가 많이 올랐냐? 저금리 때문에 20년 5월부터 전세가 상승폭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에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시행을 했고 실제로 임대차 3법을 시행한 8월부터 전세가 상승폭이 꺾였다. 근데 언론에서 계속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올라간다 하니까 집주인들이 담합을 하죠. 다 같이 담합해가지고 4년째 올리자라고 했는데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이니까 그게 통했던 거고 그래서 10월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또 지금 집주인들 담합하라고 언론에서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전세가 낮게 내놓지 마라. 집값 떨어지니까. 왜? 집값 떨어지면 분양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이거 분양가 올리기 위한 수작일 뿐이에요. 자, 4개월 만에 2억 올랐대요. 자, 원자재 가격이 4개월 만에 2억이 올랐을까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4개월 만에 원자재 가격이 2억 올랐을까요? 아니요. 지금 4개월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철근 가격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시멘트의 주 원료가 되는 유연 가격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올라갈까요? 그래도 되니까. 비싸게 분양해도 되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비싼 가격에 분양받는 호구들이 생기고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건설사들 에헤라 디아 하면서 신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야 한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은 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시기에도 분양가는 그렇게 쳐 올리고 자빠졌냐. 그러니까 원가 까라 이야기하는데 영업 비밀이래요. 다른 데는 뭐 음식점들은 영업 비밀 없어서 이야기를 해요. 치킨값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BBQ에서 막 원가 깐 거 물론 약간 어긋나게 잘못 깐 것도 있지만 까잖아요. 올려야 된다라는 명분을 주려면 원가를 까야지. 왜 올려야 되는지는 비밀로 하지만 올려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딜 통하냐. 그런데 그게 원래는 안 통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전매 제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분양 받을 수 있도록 대출 풀어주고 그러니까 나왔던 거예요. 분양가 올리기 위한 수작일 뿐이다. 언론에서 늘 이야기를 하지만
저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는 이유는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그것뿐이다. 그래서 보시면 청약 경쟁률 상승세다 해가지고 요 기사 끝부분 보시면요, 결국엔 모 아파트 분양하는데 여기가 뭐 좋고 암튼 개종, 그래서 이 시기에 무조건 분양 받으세요. 광고 기사예요. 심지어 유튜브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진실을 전해야 되는 언론이 저런 식으로 뒷광고 까는 거는 왜 이야기를 하지 않냐. 저런 거부터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 글들은 아예 기사가 아니라 앞에 광고라고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메인에 뜯어서 아 저건 광고구나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메인만 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보면 떨어지는 단지도 엄청 많고 떨어지는 전세가도 엄청 많다. 특히 서민 수준에서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 매물이 7만 건을 넘어갈 정도, 과거 저점 대비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시장이 변하지 않았는데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나왔을 뿐 그 분위기도 사그라들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고요. 주식시장이랑 똑같아요. 이거 지금 다 올려가지고 올라간다 해가지고 건설사들 비싸게 팔아먹고 다주택자들 비싸게 팔아먹고 관련자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추겨가지고 관련자들이 돈을 벌어 처먹고 개미들한테 떠넘기죠. 주식시장도. 자, 얼마 전에 떴던 것들 봅시다. 2차전지, 초전체 이런 것들 보셨을 때 맥신까지 관련주들 했을 때 빡 올라갔을 때 임원들이 다 차익 실현하고 빠졌다. 워낙 그 회사랑 임원들 이름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찾아서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임원들이 차익 실현하고 빠졌다. 고점으로 띄운 다음에.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할 수 있는 임직원들이 고점 찍었다 싶으니까 팔고 빠졌다. 즉 공개 정보는 계속 오른다 하고 있지만 미공개 정보를 우리도 부동산 시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런 식으로 기사화되지 않았던 하락 단지들, 특히 서민들이 사는 단지들이 하락 단지들이 많다. 또 지금 전세가 오른다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전세 상황, 그리고 줄어든 거래량, 늘어난 매물,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미공개 정보를 저희가 공개하고 있을 뿐이고 그들이 그래서 더 큰 차익을 보고 빠지려고 하는데 저희가 미리 공개하고 있을 뿐이지 팔아서 차익 내려는 건 주식시장이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겠다. 사실 분들은 사세요. 지금 저희는 분명히 시장 분위기 변하고 있다고 했고 정고점까지 가지도 못했죠. 하이먼 미드키 모델에서 현실 부정 단계로 잠깐 나왔던 건데 그것도 시장이 버텨주지 못할 상황이라서 오래 가진 못할 것이다. 총선까지 끌고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사실 분들은 사셔라. 더 이상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사실 분들은 안 말립니다. 못 믿겠다 하시면 사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부동산에 올인을 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미쳐서 고점에 사재기를 하는 것, 어떤 결과를 초래한지 답이 나옵니다. 어떤 답이요? 우리나라 지금 이런 식으로 한은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죠.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기준금리 인하 해봤자 이렇게까지 안 나아진다. 1, 2%대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3%대로 유지를 하겠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한 두 차례 정도 지금 현 금리 수준이라면 이렇게밖에 안 할 건데 뭘 그래 미쳤다고 사냐. 그러니까 헛된 기대감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헛된 기대감을 품죠. 왜? 부추기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자 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정해져 있죠. 아까 베이비 부모 말씀드렸지만 사실이면 사세요. 이렇게 되고 싶으시면.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왜? 부동산에 미친 나라니까 부동산에 올인했다가 노후에 남은 게 없어요. 집밖에. 이 집을 팔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계속 빈곤인 거고 이 집을 팔면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가 살 곳이 없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노후의 현실이에요.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요? 그렇게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출산율이 무너지고 해서 이거를 드디어 처음으로 디레버리징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로 집값이 잡히는데 그럼에도 사실 분들은 사세요. 대신에 딱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이 누군가가 짊어질 빚을 대신 떠안아 주면서 나중에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헐값을 팔게 되는 성인 군자가 될 것이다. 그런 선인이 되고 싶으시면 사셔라. 다만 대신에 당신의 인생은 망가질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